저는 이제 40대 초반이 된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황당한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채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올리고자 하니 부담이 살짝 되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혹시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주변의 환경에 질려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또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 봅니다. 사랑했지만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던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단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하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마치 인생의 진리처럼 들렸고 저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며 자랐어요. 원래 어릴 땐 부모님의 말씀이 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나만 착하게 살면 나중엔 다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제가 가진 걸 나누는 게 멋지고 좋은 일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뿌듯함도 느꼈거든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그런 믿음이 현실에서는 꼭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초등학교 때의 한 경험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학교가 끝나면 늘 저에게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하고 말을 걸었어요. 처음엔 그저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수다 떠는 시간이 즐거워서 흔쾌히 따라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자꾸만 너가 사주면 안 돼? 나 돈 없어 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시절엔 1,000원, 2,000원이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떡볶이에 오뎅 하나쯤은 넉넉히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친구와 무언가를 나누는 게 좋았고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주저없이 사주곤 했어요. 돈이 있을 때는 2,000원어치, 없을 때는 1,000원어치라도 꼭 나눠 먹었어요. 친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거든요. 이런 게 우정이고 나눔이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 복도에서 우연히 친구 몇 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는데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윤서랑 같이 다니면 떡볶이 공짜로 먹을 수 있어. 맨날 사준다? 그래, 윤서는 좀 멍청해서 얻어먹을 줄도 몰라. 지난번에 복귀하는데 나 500원만 달라고 하니까 냉큼 주더라. 걔 보면은 빼먹기 진짜 좋은 친구야. 오늘도 윤서한테 떡볶이 사달라고 할까? 오늘은 우리 둘이 같이 얻어먹자.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온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눈앞이 아찔했어요. 제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친구를 좋아했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저를 퍼주는 아이, 이용하기 쉬운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배신감과 동시에 내가 너무 바보 같았다는 자책감도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선을 긋게 되었어요. 착한 건 좋은데 이용당하는 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때부터는 누가 뭘 부탁할 때도 이게 진짜 우정에서 나오는 부탁인지 아니면 나를 그냥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런 변화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었고 그때 충격이 천천히 저를 바꿔놓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아이는 순수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린 나이에도 상처는 깊이 남는 법이잖아요. 그 일이 저에게 준 상처도 꽤 오래 갔어요. 한동안은 그렇게 좋아하던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괜히 그 일이 떠오르곤 했어요. 그땐 정말 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다 사줬을까 하고 후회도 많이 했고요. 사실 그 어린 초등학생 때 돈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니 그런 경험도 저를 성장시켜준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는 걸 배웠고요.
무언가를 나눌 때도 제 마음이 진심인지 그리고 상대방도 그 마음을 존중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가 저에게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어요. 그거 아시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진짜 어렵다는 것을요. 싫어라는 말이 주는 힘이 상당하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게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느꼈을 텐데 지금은 그것도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그냥 착하면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착함 속에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걸요. 무작정 퍼주고 양보만 하는 게 진짜 착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손해만 보고 상처만 받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의 변화에 친구들은 조금 당황한 듯 했어요. 당연히 사줄게 하고 말을 할 줄 알았던 제 입에서 싫다는 소리가 나왔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부탁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요. 착하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고 좋은 거지. 하지만 네 마음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 네가 먼저 너를 지켜야 남도 지킬 수 있어. 그 말은 어쩌면 제가 어릴 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절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어요. 착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요. 저는 돈에 대한 개념도 확실하게 잡게 되었어요. 특히 그런 예민한 문제는 친구 사이라고 해도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산이라는 것은 늘 명확하게 하려고 했죠.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돈을 쫓는 아이가 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내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챙기자는 생각이 생긴 거죠. 친하다고 해서 뭐든 다 해주고 나만 계속 손해보는 건 옳지 않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저는 떡볶이 값을 일부러 내지 않았고 아예 떡볶이를 먹으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늘 같이 다니던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왜 요즘 같이 안 가? 나는 너랑 같이 떡볶이 먹고 싶은데 말이야. 오늘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응? 나 떡볶이 사주라. 네가 내 얘기하는 거 들었어. 더 이상 너랑 친한 친구로 엮이고 싶지 않아.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사 먹는 걸로 하자. 화가 나지도 않았고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색하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도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결국엔 조용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곤 생각 못한 눈치였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인데 말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인간관계에서도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제 성격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진화하게 되었고요.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때는 도덕 선생님께서 협동심을 강조하시면서 조별 과제를 자주 내주셨는데 어느 날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같은 팀에 있던 친구 하나가 정말 뺀질뺀질한 아이였어요. 자료 조사를 해오라고 했는데 안 해오고 그럼 발표라도 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발표만이라도 맡아보라고 했는데 발표 당일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양호실로 가버렸어요. 그 황당함은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저는요, 남에게 피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주는 그 친구의 정신 상태가 궁금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계산이 빠른 아이였죠.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미리 발표 자료를 다 만들어뒀었어요. 발표는 무사히 마쳤고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발표가 끝났어요. 그런데 발표자 목록을 제출할 때 저는 그 친구의 이름을 일부러 제외했어요. 선생님께서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며 물어보셨죠. 혜영이는 왜 발표자 명단에 없니? 혜영이가 3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 네, 혜영이 저희도 맞아요. 근데요, 선생님, 쟤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료도 안 해오고 발표도 안 했어요. 순간 정적이 교실에 싹 흘렀죠. 정말로 준비를 안 해왔다고 해서 발표 목록에서 이름을 빼버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탓이었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조별 과제니까 협동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수행평가 점수를 깎을 수도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행동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제대로 잡지 않으면 어디 가서 똑같은 짓 또 할 거 아니겠어요. 무임승차한 사람까지 점수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덕 수업이잖아요. 양심에 찔리는 행동은 못하겠어요. 선생님께서는 협동을 바라셨겠지만 혜영이가 협조를 안 하는 걸 어떡해요? 그래, 선생님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점수를 줘야겠구나. 혜영이 행동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니까. 사실 다른 팀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있었어요. 조언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름만 올리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점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름을 같이 넣곤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혜영이 어머니께서 학교로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끼리 친구인데 그렇게 따돌리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네가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서 우리 애도 점수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겠니? 혜영이만 점수가 바닥이라고 하던데. 모전여전인 건지 어쩜 그렇게 저희의 노력은 쏙 빼놓고 자기 딸이 불리해진 건 왕따 시키는 거라고 운운하면서 뻔뻔하게 점수를 같이 받게 해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혼내셨을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편을 드니까 애가 당연하게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법이지 않겠어요? 저는 어른이었지만 공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 않은 걸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혜영이는 조별과제 자체를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거고요. 너 아주 당돌한 아이구나. 어른이 말하면 좀 들어야 하는 거 아니니? 어쩜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고 그래? 아줌마야말로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죠. 자식이 잘못했으면 그걸 혼내야지. 왜 고생한 사람을 찾아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 말에 결국 노발대발한 혜영이 어머님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학교로 불려오셨지만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 않은 걸 했다고 말하라고 가르친 적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조금 불편했어요. 괜히 나 때문에 부모님까지 불편한 자리에 오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의기소침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괜히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넌 잘못한 거 없어. 오히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야. 이번 일을 통해 네가 정의를 배운 거 아니겠니? 잘했다 잘했어. 내 딸 최고다. 그래, 엄마도 그 혜영인지 뭔지 하는 애 뻔뻔하게 나오는데 화딱지 나더라. 그런 건 제대로 응징을 해줘야지. 그 말에 괜히 울컥했어요. 맞아, 이게 내가 믿고 따르는 우리 부모님이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고 저 스스로도 제 행동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착하기만 해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줄도 알아야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수는 없었어요.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를 절게 되셨고 무려 3번이나 정형외과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어렵게 모아두었던 돈은 그 수술비로 모두 써버리게 되었고요. 정형외과 수술이 그렇게까지 비싼 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더 안타까웠던 건 사고 상황이었어요. 신호등이 깜빡이는 순간에 어머니가 길을 건너려다 빨간불로 바뀌었고 바로 그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보험 처리도 원만하게 되지 않았고 어머니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사고 이후 재활치료까지 받으셔야 했고 그로 인해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꽤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저에게 서울에 있는 학교에 꼭 진학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겠다고요. 어머니 소원이라면 꼭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희생과 고생을 헛되이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사실 저희 집도 수도권에 있기는 했지만 서울과는 거리가 꽤 있는 지역이었어요. 통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었기 때문에 대학에 합격한 뒤에는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보다 조금 나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게 되었고 그 보증금도 부모님께서 정말 어렵게 마련해 주신 돈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절대로 헛되이 쓰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자취를 하면서 저는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3개나 병행했어요. 학교 생활과 병행하느라 몸이 힘들었지만 등록금과 월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여행을 가는 일도 거의 없었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저는 제 길을 걷고 있었고 꿈이 있었으니까요. 저의 꿈은 기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정의로움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였기에 기자라는 직업은 제게 단순한 직업 이상이었어요. 세상의 불합리한 일들을 알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힘든 것도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저도 아플 때는 서럽더라고요. 어느 겨울이었어요. 독감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혼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정신도 없고 당장 어머니께 연락을 드릴 여유도 없었어요. 나중에 좀 괜찮아진 뒤에야 어머니께 말했죠.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가볍게 넘기려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렇게 아팠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말을 해? 엄마는 이게 더 가슴 아파. 아유 참, 구급차 타봤다고 자랑하려고 연락한 건데 엄마가 울면 어떡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엄마한테 먼저 연락해 주기야. 알았지? 우리 딸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괜히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려 했는데 어머니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겠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무리 어른이 되었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부모님의 걱정 속에 있는 딸이라는 걸요.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던 기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원하던 부서에 배치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사회부나 경제부처럼 현장을 뛰는 역동적인 취재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 맡게 된 부서는 의외로 칼럼을 다루는 부서였어요. 처음엔 적잖이 당황했어요. 제가 그토록 원하던 기자가 되긴 했지만 막상 주어진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거든요. 다행히 저는 평소에도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일기처럼 글을 쓰는 습관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맡은 칼럼 업무도 어느 정도는 익숙하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렵게 들어온 이 신문사에서 과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정말 적성에 안 맞았다면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퇴사를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기자 되는 게 뭐 내가 원하는 부서로 바로 발령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부서에서 2, 3년만 굴러봐. 성실하게 버티면 나중에 원하는 곳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 말을 믿고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버텼어요. 매일같이 글을 쓰고 주제를 고민하고 독자의 반응에 민감해지면서 저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결국 입사한 지 4년 만에 저는 드디어 꿈꿔왔던 경제부로 옮길 수 있었어요. 그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취재 현장에서 직접 뛰는 기자가 된 거였어요. 경제부로 옮기고 나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가만히 앉아서 글만 쓰던 때와는 달리 몸으로 부딪히고 발로 뛰며 사람을 만나고 자료를 찾아다니는 일이 오히려 제게는 잘 맞았어요. 기자라는 직업이 이렇게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일이구나. 몸소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매일 바쁘고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에요. 당시 남편은 사진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같은 언론사 소속이었고 현장을 함께 다니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사실 남편이 저와 정말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진기자라는 직업은 멋져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입이 많지 않았고 남편은 특히 그런 부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사진과 관련된 장비나 교육에 많은 지원을 받아왔지만 그만큼의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긴 어려웠어요. 그저 본인이 즐겁고 재밌어서 하는 일이니까 만족한다고 말하는 약간은 낭만주의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사람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무언가를 선택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 성격이거든요. 꿈만 좇으며 사는 사람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점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정말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 결과물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 사람 왜 예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요. 남편의 사진에는 힘이 있었어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진 한 장에 사람들의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저도 제 기사를 편집할 때마다 남편이 찍은 사진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일에 진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되었어요. 일이 끝나면 가끔은 함께 곱창집에 가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기도 했고 주말이나 연휴엔 같이 지방 출장도 다녔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정들더라고요. 처음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한 거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나이 34,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의 수입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고 부모님 걱정도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 가진 진심과 열정을 믿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양가의 사정이 다르긴 했지만 조율만 잘 되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고 불쾌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시어머니께서 결혼 준비에 아무런 경제적인 지원도 못 해주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서 해온 게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이런 건 원래 반반으로 준비를 해야 탈이 없는 법 아니겠니? 내가 지원을 해주는데 너희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좀 그렇잖아. 그래도 자식이 결혼하는 건데 길고 짧은 걸 다 재면서 어떻게 결혼식을 올리겠어요.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염치 없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구나. 그거야 너희 집은 손해볼 게 없으니까 하는 말이겠지만 나는 혼자 사는데 내 노후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솔직히 말해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 쪽 집안은 과거엔 꽤 여유가 있었던 집안이었어요.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사업을 꽤 크게 하셨고 생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25이었을 때 시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무너졌다고 해요. 충격이 너무 컸던 나머지 시아버지는 쓰러지셨고 1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도 겨우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 집도 팔고 남은 빚도 정리하느라 많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사정을 솔직히 이야기하셨으면 몰라도 우리 집 형편을 운운하면서 우리 쪽이 해온 게 없어서 지원 못 해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결혼식에 보태줄 돈이 없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야? 나도 엄마가 왜 당신을 붙잡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 가는데 기죽이고 싶지 않아서 말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내가 집에 가서 주의를 좀 드릴게.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이분은 자존심이 정말 강한 분이구나. 본인이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걸 차마 인정하지 못하고 괜히 우리 집 탓을 하시는 거구나. 사실 저도 시댁의 대략적인 사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느라 엉뚱한 핑계를 대는 모습이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다행히 저희 집에서는 결혼 준비 비용으로 2천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시어머니께 전하자 갑자기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저희 집에서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신대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반반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셨으니까 2천만 원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일부러 그랬어요.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꺾고 싶었다기보단 말을 뱉었으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에 어떻게 나오시는지 보고 싶어서 한 말이었죠. 저 못됐다고요. 근데요, 면전에 대놓고 저희 집 형편운운하신 시어머니께 이 정도 소심한 복수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상대로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해 하셨습니다. 거기는 바깥 양반이라도 계시지 않니? 나는 아들 결혼하면 학가라도 해야 할 판이야. 도와줄 여력이 없다. 나 혼자 사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너까지 그래야겠니? 아이, 그러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괜히 우리 집 이야기 꺼내시면서 기분 상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손을 놓으신다는 듯 말하니 허탈하네요. 나야 뭐 당연히 사돈댁이 손 놓고 있을 줄 알았지. 누가 딸 결혼하는데 그렇게까지 지원을 하겠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시어머니가 경제적인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걸 굳이 문제 삼지 않았고 저에게는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누구를 키우느라 돈이 없는 줄 아니? 네가 좀 알아서 하라며 은근한 압박을 주셨죠. 남편에게 슬슬 돈으로 쪼기 시작하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결혼까지 했으니까 정말 혼자가 됐잖니? 그러니 적적하기도 하고 너희는 젊고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돈도 2배로 들어오지 않니? 나한테 생활비는 보내줄 수 있지? 정기적으로 용돈처럼 드릴 수는 있지만 그 이상 부담 주시는 말씀은 저한테 하세요. 제 아내에게 따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생활비 이야기를 하다니요. 사실 저는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의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느껴졌고 그 말 덕분에 저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오히려 더 화가 나신 눈치였어요. 애써 키운 아들이 홀라당 마누라 편든다고 고깝게 본 것이었죠. 내가 며느리한테 그런 말도 못하냐? 나를 얼마나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어휴, 이래서 아들 녀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있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보다 왜 자꾸 저를 향한 감정을 날카롭게 표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막말로 시아버지는 남편이 성인이 된 뒤에 돌아가셨고 힘듦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남편이 고생해서 돈을 벌고 또 남겨진 재산도 조금 있고 했다는데 그렇게 시장통에서 나물 팔며 아들 키운 것처럼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그런 태도를 고집하실 때마다 남편은 점점 더 제 편을 들어주었죠. 엄마 신경 쓰지 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알았지?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어떻게 안 그래요?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니라 결국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일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사건, 사고라는 것은 늘 끊임없이 일어나는 법이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이제 친정에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약간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니? 짐은 왜 싸? 어딜 가려고? 네? 시댁에 먼저 인사드렸으니 이제 친정에도 가야죠. 뭐 더 시키실 일 있으세요? 기가 막혀서
며느리 입에서 먼저 친정을 가겠다는 말이 나와? 며느리는 시댁에 뿌리를 내려야지 친정에 무슨 미련이 남았어? 애도 없는데 거긴 뭐하러 가? 이 사람도 부모님이 계신데 당연히 명절인데 인사를 드리러 가야죠.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인데 저도 처가 식구들에게 인사 올려야 하고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 남편이 나서서 막아주었어요. 그때는 남편의 한마디에 마음이 좀 풀렸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버이날이 되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혼자니까 친정에 가지 말고 자기랑 밥 먹자고요. 여러분, 어버이날이 빨간 날입니까? 평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날 출근해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또 통곡을 동반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어버이날인데 출근이 웬 말이냐? 연차 내라. 회사에서도 이해해 줄 거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곤 남편에게는 우리 아들 고생하지 마라. 아프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무려 8년 동안 반복됐어요. 물론 남편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저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주기도 했고 제 편을 들어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에게는 예쁜 딸이 생겼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리고 제가 42살이 되던 해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자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떨렸어요. 솔직히 그 나이에 임신이 될 거라 생각도 못 했거든요. 주위에서는 축복이라며 축하를 많이 해줬어요. 임신 후 저는 최대한 몸조리를 하면서도 일을 계속했어요. 장기간 진행 중이던 취재가 있었고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나이도 있어서 아이가 자리를 잘 잡지 못했는지 결국 22주 차에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16주쯤에는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취재를 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하혈이 시작됐고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이미 아이는 제 뱃속에서 떠난 후였어요. 수술을 받고 병실에 누워 미역국을 먹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친정부모님과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시자마자 혀를 끌끌 차시더니 제 인생에서 제일 잊을 수 없는 말을 뱉으셨습니다. 그깟 돈 얼마나 번다고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다녔으면 애를 유산했겠냐? 여자가 집에서 조신하게나 있지? 그 말에 친정엄마는 우셨어요. 친정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셨죠. 세엄 유산이란 며느리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예? 외로는 못할 망정 뭐가 어쩌고 어째요? 아니,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잔소리 하나 못합니까? 아유, 참나. 가족들이 참 화가 많으시네.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뱉고는 쓱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이를 잃은 것도 힘들었지만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후 저는 친정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이유요? 제가 친정 가면 우리 아들 밥은 누가 하냐 이 말을 하시려고 한 거였어요. 솔직히 그때는 대꾸할 기운도 없었어요. 내가 무슨 밥 해주는 기계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느꼈는지 제 딸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아이를 떠나보낸 것도 너무 슬펐지만 딸아이에게까지 그 슬픔이 전해지는 게 싫었어요. 남편도 미안해서인지 저를 보러 오지 못했고 저도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매일 아이 생각, 잃은 아이 생각, 그리고 지금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버티던 날들이었어요. 저는 말이 사라지고 죽어가는 선인장 같은 모습을 했었죠. 시어머니와는 아예 연락도 안부도 묻지 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몇 통의 부재중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너는 일부러 내 전화를 안 받는 거니? 아우 내가 진짜 답답해서. 곧 내 생일인 거 알지? 그 잔치를 좀 해야겠다. 어머님, 저요. 유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이제 4개월 지났는데. 벌써 4개월이나 지난 거지. 너 일도 그만뒀잖아. 우리 아들 혼자 쎄 빠지게 일하는데 양심이 있냐? 유산도 했으니까 애 키울 일도 없고 직장도 그만뒀으니까 앞으로는 내 보필이나 잘해라.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 말에 무뎌지더라고요. 하지만 화는 났죠.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받지 않았죠. 그러자 이번엔 문자로 다음 주에 잔치하니까 알아서 준비해라. 장소는 내가 정했으니까 한복 곱게 입고 와라. 하시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대답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또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하시길래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잔치 비용 500만 원 결제해야 하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머님 생신잔치 비용을 그이도 아니고 왜 제가 내요? 우리 아들 돈을 아까워서 어떻게 써. 너 퇴직금 받았잖아. 그걸로 내 생일 잔치나 하자. 저는 속이 끓다 못해 터졌습니다. 차분하게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다 알겠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친구분들이랑 식사하시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더니 시어머니도 제 대답이 만족스러웠던 건지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의 칠순날이 되었어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길 왜 가야 하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요? 저는 그동안 구박만 받았고 마음에 꽂히는 비수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화해를 하고 사과를 받을 것도 아닌데 잔치에 가봤자 돈 결제나 하게 생겼는데 당연히 안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분명히 말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 남편도 참 불쌍한 사람이죠. 저를 너무 사랑해서 늘 제 편을 들어주고 싶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억척스러움에 곤란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살고 봐야겠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제가 죽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었죠. 나 안 갈 거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거야. 그니까 혹여라도 칠순잔치인데 하는 말 같은 거 하지 마. 나한테 그런 것까지 바라는 거 욕심이라고 생각하니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그냥 푹 쉬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여전히 친정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회복이 다 안 된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말과 행동들이 저를 너무 지치게 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도 단 한 통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굳이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칠순잔치에도 가지 않았고 그 잔치를 위해 요구하신 500만 원도 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알아서 잔치 잘 즐기고 계산까지 하셨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우리 친정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대단하시지 않나요? 다른 곳도 아니고 저희 친정을 그것도 입에 거품까지 물고 오셨어요. 제가 대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명함 하나를 툭 쥐어주셨어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식당 명함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죠. 내가 정말 돈 떼먹는 사람 아니라고 사정사정을 하고 나왔다니까. 너는 어쩜 이리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 번을 안 하냐. 거기 적힌 계좌로 돈 500만 원 보내면 된다. 어머님, 저 정말 황당하네요. 저희 친정까지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돈을 보내야 하나요? 제가 왜요? 이게 정말 막 나가자는 거야 뭐야? 며느리 노릇해야지. 그리고 언제까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을 건데 니네 집 놔두고 왜 친정에 붙어 있냐 이 말이야. 유산을 한 지 막말로 4개월이나 지났다. 친정에 붙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럼 우리 아범 생활은 누가 챙겨주냐? 우리 아범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 안 되냐? 어우 정말 그놈의 밥 타령. 도대체 시어머니는 전생에 밥 못 먹고 죽은 귀신이라도 들러붙는 걸까요?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유 어머님,
그이가 애도 아니고 알아서 밥도 잘 차려 먹고 다니겠죠.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그렇게 걱정되면 어머님이 챙기시면 되잖아요. 결혼까지 한 아들 밥까지 내가 챙겨야겠니? 그렇게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돈 벌어오는 사람이면 집안에서는 대우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 저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말이 끝이 난 뒤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떻게 뒤섞이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기까지 했죠. 그래서 저는 딱 질러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망가진 표정이 궁금해서요. 혼자 사는 사람이 누구에게 대우를 받아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가서 대우해 주세요. 이혼당한 호랩이 외로워 죽을 텐데.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누가 혼자 사는 호랩이? 아니, 누가 이혼을 당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시어머니께서 바들바들 떨면서 말을 하는데 굳이 제가 나서서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당사자가 오는 게 제일 빠른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제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어머님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장모님 댁에 계신 게 맞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의 눈을 응시하면서 응, 우리 집에 와 계신다니까 라고 답했어요. 우리 집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많잖아요. 시어머니께서도 덥석 그 말을 낚아채시더라고요. 아니, 여기가 왜 니네 집이야? 아니, 너네 집은 맞지만 친정이지. 어떻게 우리 집이 될 수 있냐고?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 집이고요. 그이한테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저 그이랑 이혼했어요. 이혼요. 네가 아주 장난이 지나치는구나.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야?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긴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나한테 숨겼을 것 같니? 그러게요. 숨겼네요. 이혼했어요. 도장 찍었고 양육권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친정에서 지내는 건데요.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 온몸을 파르르 떨더니만 우리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었다는 뻥을 믿으라는 거냐면서 진짜라면 왜 이혼남으로 만든 거냐고 제 어깨를 퍽소리나게 때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날아오는 그 손에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고 황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딸이 거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 엄마 왜 때려? 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놀란 친정엄마가 부엌에서 달려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 머리채를 확 잡아당기셨어요. 그 순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절뚝이시는 엄마가 갑자기 달려와서는 머리채를 확 잡아버리는데 우사인 볼트가 따로 없었어요. 왜 귀한 우리 딸을 때려? 네가 다 우리 딸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한 짓 생각해봐. 이 망할 할망탱.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아이고 이 미친 사도나. 내 머리채는 왜 잡아? 내가 뭘 괴롭혔다고 이래? 두 분이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치는데 저도 확 질렀죠. 다들 그만하시라고요. 제가 악을 쓰자 엄마도 시어머니도 딱 멈추셨어요. 어머님,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말과 행동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를 괴롭히셨어요. 유산했을 때 하신 말, 병원에서 저를 비난하시던 태도, 어버이날에도 친정 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어서 멍하니 저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저희 친정엄마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까지 했습니다. 엄마의 그런 표정을 보니 저까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할 말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끝이 덜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시댁이 갑이고 며느리는 종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저를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갑질에 대해 하나하나 떠올리며 이야기를 줄줄 늘어놓았어요. 툭하면 용돈을 달라. 너는 왜 내 말을 고분고분하게 따르지 않냐. 친정에 그만 가라. 네 가족은 이제 나 하나라고 생각해라. 제 말이 끝나자 우리 엄마는 이 말을 짚으시면서 슬프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취급받는 걸 보니까 내가 왜 내 딸을 그 집에 두고 있어야 하냐고 생각했어.
우리 딸, 내 딸도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 집에 갇혀 있어야 하냐고.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내가 참아야 했던 일들이 떠올랐고 사실 미리 이혼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태도를 생각하면서 그만큼 참고 살아왔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누구보다 비장한 목소리로 어머님 사실 저는 어머님 때문에 이혼한 거 맞아요. 라고 말을 했죠. 시어머니는 충격적인 얼굴을 했지만 저는 사실 왜 그 말에 충격을 받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본인이 한 짓이 명확하게 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건 그냥 변명인 거 알지? 그렇게 힘들면 그때부터 이혼을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이혼을 했냐 이 말이다. 넌 그냥 우리 아들을 버린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싫어서 이혼한 게 아니라 어머님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한 건데 무슨 그런 말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터져 나온 말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제 남편을 사랑한다고요. 그 말이 순간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 아빠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의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거라는 사실을 까먹지 않아야 한다고 악을 쓰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등장했어요. 어쩜 이렇게도 타이밍이 기가 막힌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진심을 들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악을 쓰는 바람에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들키고야 말았죠. 남편과 저는 마주보고 서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남편은 천천히 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오열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속 시원하세요? 내 인생 망쳐놓고 속 시원하냐고요? 엄마 욕심 때문에 마누라도 자식도 다 잃었어요. 이제는 엄마랑 더 이상 안 보고 살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당황하면서 이혼당하고 나서 이제 나까지 안 본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서 소리쳤어요. 남편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열을 하면서도 말은 똑바로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이제 더 이상 뭘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죠. 시어머니와 우리 가족을 비교해야 한다면 남편은 당연히 우리 가족을 선택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우리 부모님께 빌었어요. 그동안 단호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는 안 보고 살겠다며 다시 한번 사위로 받아달라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참아왔던 것들이 결국 이렇게 터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관계도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다시 한번 저에게 다가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모두 털어놓은 그 모습에서 저는 그동안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참아야 했던 것들이 모두 쌓여서 이렇게 터지게 된 거였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결국 남편에게 큰 상처를 주었음을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제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짐은 정말 진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고 억울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은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제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다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저 나만의 가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자 저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금 뭐 천륜을 끊겠다는 거야? 어떻게 어미를 두고 여자에 미쳐서 여자를 따라간다고 할 수가 있냐? 나는 말이다.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냐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이건 불공평한 일이야 라고 외쳤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불공평하다고? 불공평이 뭐냐고? 엄마 때문에 내 가정이 박살났어. 귀한 내 딸 얼굴조차 매일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엄마는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내가 마지막까지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난 그냥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엄마랑 헤어질 거야 영원히. 내 전화번호도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겠어. 엄마는 그냥 나 없는 사람처럼 살아. 부탁할게.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마지막까지 매달리며 내 가족 없이는 안 되겠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제 마음까지도 뭉클하더라고요. 늘 덤덤하게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이혼하자는 제 말에도 미안했다고 알겠다고 했던 남편이 이렇게 저를 그리워하고 저를 사랑하는 줄은 몰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더 이상 연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릴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있다고 소리치듯 고백했고 시어머니께서는 거품까지 물면서 쓰러질 듯 이게 자식이냐 소리를 치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국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상황을 전부 지켜보면서 그나마 조금은 제 남편의 진심을 믿어보자는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마. 내 딸이 이렇게나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당연히 우리 딸 편을 들어줘야지.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두 번 다시는 이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그땐 정말 깔끔하게 이혼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네가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예, 엄마 같은 사람 도움이 안 됩니다. 필요 없다고요. 더 이상 내 행복을 팔아가면서 엄마 옆에 붙어 숨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남편은 가까이 다가오는 시어머니를 밀쳤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500만 원의 빚을 떠안은 채로 그 빚만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엄마랑 인연은 끝이야. 이제 엄마와의 관계는 더 이상 없다고요. 그 이후 상황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집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은 방이 3개라 5명이 함께 살기엔 너무 작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방 4개짜리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구매했고 그동안 부모님 집을 팔아서 대출금 일부를 갚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바꾸었고 용돈도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차 고립되었어요. 그 사이 저희 엄마만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엄마는 차분하게 거절했어요. 미안하지만 필요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점점 좌절하며 제발 얼굴이라도 보고 살게 해달라며 애원했지만 엄마도 결국 시어머니를 차단했어요.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희는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시어머니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제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고립되어 혼자 남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모든 일이 잘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영향 아래에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무너져가면서 결국에는 제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끝났고 이제 남편과 함께 저희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고립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후 남편은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어요. 그동안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랐지만 그 상처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다짐을 들으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어요.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를 향해 더 이상 시어머니의 영향 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결 마음이 편안한 지금 문득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못된 짓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의 희망으로 잘 버텨내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 세 식구 평생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